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분양계약서의 단 한 줄, 즉 법률이 보장한 약정해제권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법규 위반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는 끝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 해제 후 수분양자분들이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법적 장벽, 바로 신탁회사의 유한책임 문제와 또 교묘하게 설계된 중도금 대출 약정의 실체를 최신 판례와 함께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업은 대부분 신탁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위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방식인데 실질적인 시행사로부터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법적인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 또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또 신탁회사는 실질적인 시행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수분양자들은 이처럼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내가 대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당연히 대금을 받은 그 신탁회사가 내 돈을 책임지고 반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 한정 특약이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신탁회사의 책임이 수탁받은 신탁재산에만 국한되며 신탁사의 고유재산으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탁재산이 이미 공사비, 대출이자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면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에 성공하더라도 신탁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분양계약 해제 사건의 대부분의 신탁회사들은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수분양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그 의미와 법적 효과, 즉 수분양자가 감수해야 될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들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팽팽히 서로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그동안 하급심 판결들은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들과 또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것들이 혼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확실하게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즉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로써 신탁회사들은 큰 위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고,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분양대금 반환을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럼 이제 분양대금 반환은 절대 못 받는 것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당시 잔존 신탁재산의 범위가 얼마가 되는지, 또 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의 우선순위가 어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또 중도금 대출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집단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장치에 묶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분양대금 반환 채권 양도입니다. 수분양자는 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혹시라도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내가 분양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나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담보로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합한 분양대금 반환금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먼저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를 유효한 담보계약으로 보므로 수분양자는 은행에 양도된 범위 내에서는 분양회사에 대해서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처럼 별도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요, 아예 분양계약서 자체에도 중도금 원리금은 대출은행에 직접 반환한다는 규정이 적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법원은 이 때문에라도 수분양자에게 그 대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 다른 법무법인들이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분양대금 전액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반환 청구를 들어갔다가 거의 전부 패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숱하게 발견됩니다. 계약 해제를 인정받고서도 정작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그래서 소송에서는 형식적으로 패소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분양사업자가 그런 상황에서 또 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 이제 대출금 상환 압박을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해야 되고 수분양자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양계약 해제 사건은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와 변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고요. 또 각 분양 현장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제발 상담 때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들으시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계약 해제는 어렵게 성공해 놓고서도 분양대금 반환은 전혀 못 받게 되고 게다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분양계약 해제 사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 번째 법적 장치는 바로 대납이자의 공제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납부해주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대납한 이자 전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분양사업자는 이러한 약정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납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 금액도 꽤 상당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대납이자로 공제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기에 뭔가 억울하시죠. 그래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저희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납이자가 공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논리를 펼칠 필요성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 분양법상의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 처분 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 조항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수분양자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제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더라도 분양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은 이제 신탁사의 책임한정 특약, 또 중도금 대출 관련 약정, 그리고 대납이자 공제라는 거듭된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짜고 들어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분양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공략을 할 것인지, 선택된 공략법 중에 순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반환의 수준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은 어느 정도인지, 또 대금 반환 외에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다른 어려움, 가령 은행의 압박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없는지 등등을 정말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선고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에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해서 2023년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했던 사건의 판결금을 이제 신탁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신탁회사가 지급을 거부해서 이제는 다시 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해서도 1심에서 이겼고 신탁회사가 이에 항소해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이 바로 지난주에 내려진 겁니다. 역시 저희가 승소했고요. 신탁회사는 또 바로 상고했더라고요. 대법원에 가서도 크게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보이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양계약 해제 사건은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될 수 있고 또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반면 그에 따라 지연 손해금도 많이 붙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연 12%는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또 지난주에 이제 해결된 사건 중에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사나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요. 의뢰인분의 신용도도 그대로 지키면서 분양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끔 해드린 사건인데요.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몇 년씩 소송으로 진행돼야 할 것도 있고 또 달리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이인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